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29일 남았네요. 윤 당선인 오늘부터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지역 행보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데요.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그리고 어제 내각 8명에 대한 인선을 직접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끼리끼리라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 당선인 오늘 지역 순회 일정 시작했는데 TK 지역부터 먼저 찾았습니다. 네. 1박 2일 일정으로요.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인데 어떤 대화가 오갈 것 같습니까? 이미 조율이 됐다는 거죠. 네. 내일 뭐 한 4시경에 만날 거라고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미 조율이 됐을 것이고 뭐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무슨 대화를 나눌지 대개 이제 시나리오 준비됐겠죠.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뭐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묻고 안부 묻고 뭐 서로 덕담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지금 얘기 나오기로는 뭐 지난 그 국정농단 수사라든지 이럴 때 뭐 좀 그런 거 사과하고 하지 않겠냐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뭘 사과를 하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뭐 검사로서 그때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다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다시 지금 꺼내면 서로 좀 어색한 상황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정도로 끝낼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바로 이제 유영하 변호사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적 얘기도 나눌 것이다 얘기하는데 유영하 변호사를 뭐 잘 부탁한다 정도? 그런데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윤 당선인이 뭐 그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겠습니까? 또 명시적으로 그에 대해서 뭐 제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당선인 신분이지만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당연하죠.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아마 얘기를 못 하고 뭐 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정치적으로 고단수시니까 뭐 어떤 뭐 운을 띄우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그러진 못하기 때문에 막 구체적인 얘기는 없이 뭐 서로 그 염화시중의 미소로 끝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강윤 소장님. 그런데 그 만남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의 영역에서 부적절함과 적절함을 나누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도 저런 얘기 한번 살짝 나오긴 했죠. 근데 지금 드디어 몇 년 만에 상면이 이루어지는 건데 신분이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가 아니고 당선인이자 이제 한 달 뒤면 대통령에 취임할 거니까 저는 뭐 의례적인 수준의 만남은 있을 수는 있다. 그것을 가지고 부적절하다, 적절하다를 명확히 선을 그어서 비판을 하거나 뭐 방어를 하거나 그럴 성격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인데 조금 전에 노 교수님께서도 정리를 하셨고 앵커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적 중립이 명확히 요구되는 신분이고요. 본인도 그거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나 애정은 있을 수 있으나 윤 당선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지방선거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수사 얘기는 더더욱 나올 계제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의례적인 것이고 보수의 주요한 정치적 근거이자 기반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보수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다독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만남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이제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지역으로 이제 대구 경북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을 찾는 이유가 뭐 지방선거 전에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포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대통령 이제 최근 지지율도 당선인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기를 좀 받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늘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 TK로 대구 가서 서문시장 가셔서 그랬었죠. 예, 거기서 또 이렇게 뭐 많은 길을 받고 오셨다 얘기하는데 오늘 서문시장 가서 이렇게 뭐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그러면 아무래도 정치인도 뭐 대통령 당선인도 사람인 이상 네. 그에 대해서 뭔가 좀 상당히 고무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네, 우리가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늘 선거 앞두고 이제 어디 지방 가셔서 네. 뭔가 이렇게 행보를 하시면 늘 뭐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근데 지금 뭐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저렇게 전국을 순회하는 물론 명분은 있습니다. 뭐 당선 인사 같은 거 당선되고서 한 번도 지역을 순회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은 뭐 충분히 명분은 있지만 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윤석열 당선인이 참 조심해야 될 뭐 그런 행보가 좀 필요하겠죠. 예.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게 다 정치적 메시지다. 예. 거기에 가서 그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점에서는 그런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들을 소지도 전혀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오늘 조금 전에도 화면 나왔습니다만 넥타이도 북힘의 전통적인 컬러인 붉은색이 아니고 파란색으로도 보이고 아무튼 그런 건데 의미 부여를 하기로 들면 한도 끝도 네. 없을 것이고요. 다시 꼭 오겠다는 거 그거 약속 지킨다는 거 본인도 강조했지만 저는 그 정도로 하고 네. 이 방문으로 정치적 뭐가 증폭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있잖아요. 서울의 새로운 후보를 다시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울 지역의 의원들 또 지역위원장들 새 얼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이렇게 출마하면서 내놓은 메시지가 조금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어떤 메시지죠? 어차피 질선거에 나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내가 안 나가면 지는데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사실은 뭔가 좀 사람들이 그런가라고 할 텐데 질선거에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러 나가는데 왜 그걸 자꾸 비판하냐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글쎄 이제 그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얘기도 사실은 좀 이해가 돼요. 어차피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경쟁력 있는 분들이 나서서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지금 아니잖아요, 상황이. 여론조사상에도 오세훈 후보가 계속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새롭게 얘기되는 거,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또 김민석 의원도 새로운 얼굴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강경화 전 장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김현종 전 차장. 그다음에 박용만 회장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과연 저런 분들이 새롭긴 한데 분명히 새롭긴 한데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로서 뭔가 경쟁력 있는 분들인가? 그리고 또 그분들의 어떤 동의를 얻은 분들인가? 그런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저지하거나 아니면 그에 훨씬 뛰어넘는 대안으로서 과연 거론될 수 있는 분들인가? 이런 점은 좀 의문이 되더라고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서 이번 선거 상당히 어려운 선거다 라면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용태론 말은 제가 쓰는 언어가 아니고요. 저는 누구에게 용태를 강요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패배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여기가 싸워줘야 되는데 이 싸움을 회피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 시골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책임지는 것인가?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대표였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긴 했다. 하지만 책임으로부터 누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면서도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광윤 소장님. 역대로 이런 큰 선거에서 지고 나서 당 대표가 바로 이렇게 선거에 나가는 경우는 없죠. 그런 적은 없었죠. 그런데도 나가려는 이유,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현재 민주당내의 상황.
네. 특히 큰 선거에서 석패를 하고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겠고요. 예. 대선에 대한 패인 분석이 하다못해 당에서 무슨 백서 같은 걸로 정리를 했다거나 아직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향후 진로 또는 활로에 대한 모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급격히 다가왔고 네. 선거 기간 중에 송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인천에 불출마할 뿐더러 우리 용퇴할다 이런 걸 한번 거론을 한 게 있고 아직 국민들 각인 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 내에서 저런 비판에 직면하는 건데 송영길 대표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아마 이런 모양새였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사실 서울시장 선거가 객관적으로 봐서 쉽지 않아 보이는 건 누구도 동의할 수 있다면 네. 이런저런 많은 후보들을 놓고 논의를 오다가 정 이러하니 희생적 차원에서라도 직전까지 대표였고 선거를 맡아 치렀던 귀하가 한 번 더 나가주는 건 어떻겠느냐. 만약 이런 모양새였다면 지금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성급한 감이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예. 어쨌거나 지금 누군가를 하나 뽑아서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이 내부에서 시끄럽게 하되 담장 넘어 저런 소리로 안 나오게 해야 할 소리도 좀 있는데 너무 여과 없이 나와버리니까 좀 혼란스럽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저거 뭐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좀 묘수는 없어 보입니다. 송영길을 넣든 빼든. 네. 일단 뭐 경쟁자가 더 있다면 이제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그렇죠. 될 겁니다. 현재 두 사람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지사 후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지사 후보 여야 후보들 여러 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김은혜, 김동연, 유승민 이렇게 일단은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김은혜 21.5, 김동연 21, 유승민 18, 강용석 11.2, 염태영 7.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강현 소장님이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네. 지금 여론조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우선 인사이드 뉴스가 의뢰했고 P&R 그래서 조사를 조사 시행한 예. 건데요. 4월 7일이고 김은혜 의원이 출마 선언은 늦었지만 지금 이 조사만 놓고 보면 상당하달까?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승민, 김동연, 김은혜 이들의 이 대중적 지명도가 김은혜 의원보다 결코 못하지는 않다고들 좀 생각해 왔던 거에 비추어 보자면 예. 상당하게 여겨집니다. 지금 자천타천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막 진입하는 단계라서 네. 또 정식 대진표가 짜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개 여론조사 가지고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심상치는 않아 보인다.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의 경기도 소프트 랜딩이 본인이 기대하는 것만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네. 대중적 지명도가 정치 고관심층이나 아, 뭐 기자, 언론인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대중이 받아들이는 좀 다른 점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최근에 매스미디어, 매스컴 노출도나 인지도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상당히 압도적이었죠. 대변인직을 인수위 대변인을 지냈으니까요. 그렇죠. 예. 인수위에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정례 브리핑을 하고 계속 뉴스에 유통되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네. 다만 제가 자세한 통계표는 아직은 못 봤는데 네네. 그 중도층 성합의 응답자 그 비율 같은 것은 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몇몇 좀 더 여론조사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몇몇 여론조사 보면 지금 꼭 피해날 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디 보면은 자신을 중도층 내지는 무당파라고 답한 사람이 50%가 넘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네. 통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은 한두 가지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쭉 관심의 대상으로만 놓고 참고하는 게 어떨까? 그런 네, 알겠습니다. 자, 노동일 교수님은 지금 또 다른 여론조사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조사를 보면 김은혜 17.6, 유승민 14.6, 김동연 13.7 뭐 이렇게 나오고 안민석 의원도 6.7, 염태영 전 시장 6.5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지금 여론조사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추세를 보면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초반이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걸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지 후보 없다거나 잘 모르는 게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렇군요. 예, 그게 예, 이제 예. 앞으로 많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근데 김은혜 의원은 상당히 좀 이렇게 처음 출마 선언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와 같이 어쨌든 일부 여론조사상에서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윤심이 뒤에 있다. 아마 그런 인식들인 것 같아요. 예, 예. 당선인 대변인을 그만두면서 어떻게 당선인이 그에 대해서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는데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네.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아. 그러니까 역시 윤석열 후보가 뭔가 직간접적으로 경기지사를 나가라고 했다든가 네. 아니면 여러 당에서 권유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묵시적으로 지지했다든가 아마 그런 것이 제일 크게 저렇게 작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지난주에 여기 출연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출마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윤 당선인이 열심히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모든 후보들한테 열심히 하라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로 윤심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 장관 후보자 8명 발표했잖아요. 역시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을 차례로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을 위한 끼리끼리 내각으로 국민의 바람은 한순간 물거품이 됐습니다. 국민통합, 능력 중심의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윤핵관, 고은, 최전문 인사로 채워진 내각 명단을 국민 앞에 내놨습니다. 오직 민생 위기, 국가 이기 극복을 위한 능력과 자질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만 갖춰 캠코더 인사, 돌려막기 인사만 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확실한 차별점을 둔 현장형 실용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특권층 끼리끼리 내각이다라고 평가 절하해버렸고요. 국민의힘은 또 현장형 인사라고 또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두 분한테 냉정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8명에 대한 인선. 네. 자, 소장님부터 어떻게 보셨어요? 기계적 안배는 하지 않겠다. 이 말은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한 말이었어요. 네, 당선되고 나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인사권을 갖고 있는 당선인이 아무개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면 그건 일단 형식 논리상으로는 당선인의 고유한 권한은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기계적 안배가 꼭 옳으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대신 강조한 게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윤 당선인이 중하게 여기는 능력의 기준이나 잣대는 뭔지 궁금해할 권리를 국민들은 갖고 있겠죠. 예. 왜냐하면 공복이니까. 네, 당선인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일로서 입증하겠다. 뭐 이런 건데 정말 이건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선거 결과 표심의 그 분포, 그다음에 국민 통합이 매우 중요한 가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세대별, 지역별 안배도 조금은 고려를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겠다. 예, 예. 그러나 현재는 뭐 본인에게 전폭적으로 있는 인사권이니까 일단은 네. 두고 보는 수밖에요. 네. 다만 윤 당선인이 강조한 대로 저분들이 모두 능력 있고 자기 맡은 바에서 확실한 스코어를 낸다면 나쁠 거야 없겠죠. 네, 실력으로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역적 그리고 성별 좀 배려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2차 인선이 모레라고 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때 사실 인수위원들의 면면을 보면서 서호남, 50대 남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서울대 이렇게 서호남 이렇게 평가를 했고 지금 8명 후보에 대해서 경육남이라고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상도 그리고 남성 60대 이렇게 비판이 나왔는데요. 자, 교수님, 노동현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냉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예, 항상 냉정하게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총리를 뭐 호남 출신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쨌든 지역적으로 뭐 그거는 뭐 특별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또 다 좀 진용을 갖춘 것도 아니고요. 예. 근데 저는 뭐 그건 동의합니다. 능력 중심이 필요하다.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 일 잘할 사람, 그 사람 뽑아야 한다는 건 뭐 누구도 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네, 네. 능력도 별로 없는데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와 어떤 이념상에 맞기 때문에 라고 해서 뽑았던 그런 것이 사실 정책 실패의 큰
책임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부동산이 그렇고 네. 탈원전이 그렇고 그런 부분들 보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능력이라는 건 또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동안 경력을 본다? 그러면 여기 지금 그동안 경력에서 그런 것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라고 곡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관료가 아닌 사람도 있었고요. 뭐 정치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능력이란 것이 어떤 기회를 가진 사람도 있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점수로만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좀 지역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세대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배려한다는 것이 바로 정치적 문법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능력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능력도 없는데 무조건 여성 몇 퍼센트 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다 그 얘기가 아니고 기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 중에서 여성도 좀 넓게 찾아보고 흔히 말하는 정말 널리 능력 있는 인재를 구한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예. 보면 대개 보면 인수위에 있던 사람 또 당선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냥 레이더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혹시 이기 내각도 좀 이제 다시 발표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네, 네. 예, 꼭 그 당선인 주위에 뭐 인수위원이라든지 기타 뭐 특보라든지 이런 쪽은 당선인 주위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정말 널리 구해서 가능하다면 어떤 그런 좀 안배 이런 것도 배려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네. 10초만 네, 말씀하십시오. 네. 물론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아직 충분한 자료나 취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귀절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네. 암흑의 내정자의 경우에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그거는 예. 제일 먼저 내세울 선임 이유는 못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전문성과 누구나 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경력이 필요한 것이지 친소관계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면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친소 관계가 이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뭐 인수위가 발표했고 또 윤 당선인이 얘기한 것처럼 능력 있는 후보 실력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빅 이슈가 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오늘도 지금 톱뉴스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내일 정책 의총을 열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심이 깊다고 합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선거를 좀 고려해서 좀 더 일정을 갖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냐 지금 고심이 깊다고 하는데 두 분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이 검수완박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뭐 아주 그야말로 밀어붙일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야가 처지가 바뀌는 상황이 5월 10일 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무슨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이른바 이제 제의 요구권에 의해서 막힐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초조해하는 것 같고요. 수사권, 기소권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제 오랫동안 나왔었죠. 네. 검찰 개혁에 의해서. 예. 뭐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런 것이다. 뭐 세계 유례가 있다 없다 하면서 다 의견이 다른데 뭐 수사권이건 기소권이건 뭐 범죄 수사를 누가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거는 네. 정답은 없고요. 예. 나라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기타 모든 걸 고려해서 그건 법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 입법 재량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러나 입법 재량도 무제한적인 재량은 아닙니다. 네. 그것이 입법 재량 범위 내에서 입법권 재량권도 남용하고 일탈하면 위법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고 아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입법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거죠.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 과정도 예. 필요하고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할 명분이 뭐냐 그런 거죠. 정치인들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 그건 뭐 명분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국민들이 납득해야 되는데 정치인이 특권층은 아니니까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 좋아진다는 걸 염두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목표가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는 더 잘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국민들의 인권은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그래야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YTN에서 뭔 보도가 있었냐면 그 가평 살인 사건 네. 이은혜랑 지금 어디 갔는지 종적이 묘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검경 공조가 잘 안 돼가지고 처음 수사를 잘 못했다 예. 하는 겁니다.
지금 권력층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네. 저런 민생 관련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권 조정은 됐는데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지금 확실치 않은 우왕좌왕하는 검경이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그러면 수사는 더 잘 될 것이냐? 지금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6대 범죄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아예 증발시켜 버린다고. 아, 어디에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면 그게 과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국민들의 어떤 그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그거는 조금 의문이 되는 거죠. 민주당도 지금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도부는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속도 조절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강수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가장 큰 이슈이자 그렇습니다. 태풍의 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은데 국회 운영하고 선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검수완박 새로운 게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거의 1년 하고 1개월 전 작년 3월 4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합니다. 아, 사퇴했던 이유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내 임기 중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랬었죠. 옷을 벗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확 벽랑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홀딩돼 있다가 대선이 이렇게 왔던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으로서는 172석의 힘을 아직 갖고 있는 5월 8일 전에 이걸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저는 이 논의에 있어서 OECD 몇 개국 중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고 우리는 어떻고 저는 이러한 비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건 OECD GDP 같은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거 전혀 성격이 다르고요. 검찰의 수사권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지 연원을 따져보냐면 1954년에 친일 경찰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설립되면서 그걸 견제하려는 의도로 검찰의 수사권을 주었던 역사적 경험을 되새길 필요는 네. 있고요. 검수완박이라는 게 가져올 근데 그동안의 수사 관행이 한 70년 넘게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무리 없이 어떻게 변용시키는가의 과정에 대해서는 양측은 좀 생각할 필요는 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니까요. 누구도 특권적인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법 개정에 좀 더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사진을 놓고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조롱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저 사진입니다. 상장 사진인데요.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력 모두 박탈당한 조민 씨를 조롱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의 생각인데요. 자, 노동희 교수님 어떻게 이거 보셨어요? 글쎄요. 저건 뭐 꼭 그런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저건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뭐하러 저러는 사진을 올렸죠? 예. 지난번에 있었던 뭐 사과를 개 주는 네, 막 네. 개 사과가 떠오르는데 저런 것도 상당히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 지금 이제 이른바 뭐 영부인 제도를 없애고 무슨 뭐 제2부속실을 없앤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가 된 건 분명합니다. 네네. 아직은 뭐 취임을 대통령 안 하셨지만 예. 그러면 저런 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올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누군가 옆에서 좀 돕는 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도 관리가 돼야죠. 분명히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고 예.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 SNS를 원래 비공개로 했다가 최근에 이게 공개로 활성화되면서 과거 사진도 막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공개로 바꾸면서 이런 사진을 또 올리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수 소장님은 이 논란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지금 최선이자 최상이 아닌가. 네. 더군다나 개인이 아니고 당선인의 부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예. 좀 장난 같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 의견이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SNS를 저렇게 막 올려도 되는 거느냐. 노동희 교수님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이밭을 지날 때 신발끈 고쳐매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좀 진중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